제가 1997년도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2021년도에 얼마라고요? 50억 자산을 불렸잖아요. 아까 말한 경제적 크레파스 가난에서 저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저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완전히 흑수저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서 5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만 알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데까지는 가능해요. 아까 말한 경제적 크레파스 가난에서 저는 벗어난 거예요. 앞에 이제 사회적 크레파스인 퇴직이라는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적 크레파스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돈하고 만나는 통로는 5개의 통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쓰는 지출의 통로. 소득으로 벌고 쓰고 해서 남겨놓은 걸 갖다가 쭉쭉쭉 쌓아가는 저축의 통로.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대개 아마 종잣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소득 벌고 와이프가 지출하고 저축해서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월 200만 원씩을 모아서 2억 3천을 모았어요. 그 2억 3천에다가 대출을 1억 5천 받아서 2007년도에 3억 8천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요.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3억 8천짜리가 지금 얼마일까요? 15억. 3억 8천이 15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산을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 많다 보니까 5년 만에 또 2억 4천을 모았어요. 또 2억 4천에다가 전세 끼고 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우리 집 바로 또 옆에도 하나 샀어요. 그 5억짜리는 지금 얼마일까요? 그것도 15억이고. 또 5년 해가지고 2017년도에 2억 5천원에다가 전세 끼고 해서 5억짜리를 하나 또 샀어요. 그건 또 얼마일까요? 15억이에요. 전 부동산 자산이 45억이에요. 이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게 뭐였다? 돈의 통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해 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1997년도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2021년도에 얼마라고요? 50억 자산을 불렸잖아요. 아까 말한 경제적 크레파스 가난에서 저는 벗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저도 했는데 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만 알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같은 돈이라도 같은 재화라도 같은 자산이라도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저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50억을 더 이상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표들은 다 여기를 귀결돼요. 거시경제는 이 5가지에 맞춰져서 통계 데이터, 확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서 신문 기사화되고 다 경제를 일구하고 전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가, 금리, 임금, 이걸 다시 고용이라고 얘기해요. 환율, GDP는 뭐예요? 경제 성장률. 이 5가지의 경제의 모든 흐름들을 다 담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갖다가 읽어내는 게 경제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CPI 소비자 물가가 몇 프로예요? 5%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몇 프로를 관리하라고 보통 얘기해요? 2% 정도 수준을 관리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연준 의장이 한국은행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2%대까지는 금리 올리겠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돈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빌리면 1억 중에 보통 1%를 해가지고 연 100만 원을 갖다가 2%를 올리게 되면 2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는 왜 올랐을까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물건의 가치 반값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 금리를 통해서 조정하고 이런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게 현재 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금리가 올라갈 걸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왜냐하면 콩나물은 뭐예요?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이 올라가는 건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라도 잡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가 변수가 뭐냐면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임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200만 중에 정규직 근로자가 1,200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에서 2,000만이에요. 근로자들의 임금에 문제가 있고 고용에 문제가 있으면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또 한 가지 지표를 보는 게 뭐냐면 임금 지표를 보통 봐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금리를 조정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경제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돈은 세계의 돈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석유를 살 수 있나요? 그럼 뭘로 사요? 그러면 교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달러하고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게 환율이에요. 보통은 1달러에 100엔, 1000원, 1, 100, 1000이 가장 기본적인데 바뀌어서 1에 98에 보통 1200 요즘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환율이 변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한다고 그러면 물건을 사오는 것들이 달러에서 교환해서 사올 때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고 수출할 때는 조금은 이득을 받는다. 그래서 수출에는 좋은데 달러가 올라가면 수입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달러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 상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에너지하고 곡물 쪽이잖아요. 칼국수가 10,000원이 넘어갔죠. 밀가루 다 수입이니까요. 마지막 이 GDP는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컸느냐예요. 따님을 놓고서 예를 든다 그러면 따님이 작년도에 키가 160이었는데 올해 170으로 커서 10cm가 컸어. 큰 걸 갖다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로 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야. 몇 프로가 컸다. 경제도 작년에 국내 총생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더 컸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따가 뺏기면 더 박탈감이 더 심한 거 알죠? 국내 총 생산 소득과 국내 총 소득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죠? 작년도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올해 95만 원을 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못 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GDP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돈 벌어놓은 돈을 지켜낼 수 있고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인간관계.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슬퍼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퇴직 때 느꼈던 그 서운함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도 인간관계에 어떻게 구성되는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딱 이 4가지로 결론을 지었어요. 처음에 인간관계는 권력, 계급관계, 힘에 의해서 대부분 다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갖다 끌어와서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보이다가 이 힘이 이제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그 힘을 대신해서 경제력이 그거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더라고요. 아니 좀 서글픈 얘기긴 한데 이 힘에서 이 돈을 왔다가 그것 좀 지나다 보면은 좀 재밌는 인간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싫고 힘도 싫고 다 싫고 재밌는 인간하고 좀 행복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인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란 인간 자체가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저한테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크레바스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쩌면 인간관계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힘의 역학관계 구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주변에 떨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독해져요.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창의적인 일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 친구 중에는 지금 목공일을 다시 배운 친구가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렇게 잘 간대요. 그리고 한 친구는 악기를 배우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일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 놓지 않으면 고독해져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래도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우리가 남이가 피로 맺은 형제 다 쓸데없어요. 술 몇 잔 먹으면 나이로 해서 형님 되잖아요. 다 쓸데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건 가족과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좁고 깊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인간관계 크레바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그 마을이 인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회적 관계만 아니라 인간 방법만으로 좁혀져서 살아가는 것들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나이 50이 되니까 인생의 크레바스 4개를 만났잖아요. 4개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회가 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가난한 자들은, 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더 가난해지고요. 있는 자들은, 자본가, 사업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질 거라는 게 저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또한 국가와 기업이 개인의 삶을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국가가 커지고 이 사회 구조망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개인의 삶을 보호해줄 장치들은 아무리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짜더라도 거기에 빠져나간 틈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다. 양극화와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인생의 이 크레바스라고 칭하는 이런 짐들이 결코 무거운 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크레바스의 짐이 결코 짐만은 아니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시입니다. 아들아,
가난이라는 경제적 등짐 덕분에 25년의 고단한 직장 생활도 견딜 수 있었다. 그 고단한 아침에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출근했다. 아들아, 퇴직이라는 시간의 등짐 덕분에 매일 글쓰기 지겨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매일 한 줄이 글을 적었기에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아들아, 가족이라는 가장의 등짐 덕분에 마음의 무게에 중심을 잡고 세찬 바람에도 덜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에겐 슬픔이라는 인생의 등짐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잡아준 선물이었다.